다 부질없다. 사람 붙잡고 자식 붙잡고 체면 붙잡아도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 안의 고요뿐입니다. 믿었던 배우자는 병으로 먼저 떠나고 기대했던 자식은 자기 삶에 바빠 외면합니다. 친구는 술자리 농담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남는 건 나 하나뿐인데 대부분은 이 단순한 진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단 6가지만 갖추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혼자의 삶은 비참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 6가지 꼭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친구나 자식이 곁에 없어도 집만 안정적이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임대료에 쫓기고 재개발 소문에 휘둘리고 보증금을 떼이는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8세 김영순 씨는 평생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전셋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몇 년 모은 퇴직금까지 날아가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증금 사기를 당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나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대가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뼈아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부질없더라.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주거불안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박태호 씨는 집 한 채 덕에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집만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큰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대출을 성실히 갚았습니다. 은퇴할 때쯤엔 빚이 모두 사라졌고 이후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결과 그는 매달 임대료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처럼 자기 집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주거 안정성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집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생활이 무너지고 집이 안정적이면 큰돈이 없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주거 불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떨며 잠 못 드는 고통, 집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외로움과 피로는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7번째 준비는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화려한 주택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병이 들어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마음의 안정이고 마음의 안정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집이 있다면 지키고 없다면 작은 전세나 공공임대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 남의 손에 매달려야 할 때 찾아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남이 떠줘야 하고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함께 꺼집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 믿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고 며느리와 사위의 손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내 몸을 다루는 힘, 곧 자립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0세 장인자 씨는 그 자립 능력을 잃은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치료를 미루며 버텼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으면 되지 하며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고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결국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산 송장일 뿐이다. 자립 능력을 잃는 순간 삶은 그저 연명일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 윤석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밥도 스스로 차려 먹는 원칙을 세워 간단한 국과 반찬 정도는 늘 손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힘들게 뭘 하냐며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먹을 밥은 내가 해야 자유가 있지. 덕분에 그는 지금도 큰 병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적게 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관계도 편안합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사신다며 마음 놓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호 씨는 말합니다. 자립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 매일 연습한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립 능력을 잃으면 자존심도 관계도 행복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립을 준비한 사람은 노년에도 자유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 먹는 힘, 내 발로 화장실을 가는 힘, 약을 제때 챙기는 힘.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8번째 준비는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보는 자립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은 생이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자립은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고 먹고 돌보는 작은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안 죽어라며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병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남은 시간마저 불안과 공포로 갉아먹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뿐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을 더 풍요롭게 누립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이만호 씨는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며 나는 오래 살 거다.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준비를 미뤘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장례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고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쏟아졌고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아 자식들을 원수로 만든 거다. 결국 그는 고통 속에 생을 마쳤고 남은 가족들은 원망과 갈등만 떠안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장명숙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되던 해 스스로 장례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재산 분배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떠나면 화환은 받지 말고 조의금은 작은 장학금으로 쓰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왜 벌써 그런 걸 준비하세요? 불길해요 라며 말렸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곧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거다. 실제로 그녀는 그 이후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자식들 역시 엄마의 태도를 보며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언젠가 올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여유롭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잔혹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남은 인생은 불안과 후회로 채워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준비가 없는 노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떨지만 준비가 된 노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9번째 준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생을 더 깊게, 더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장례를 계획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준비,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담담한 태도입니다. 준비된 죽음만이 준비된 삶을 완성합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4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내 만족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볼까? 자식이 뭐라 할까? 이웃이 수군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며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입에 좌우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에 사는 79세 오정희 씨는 평생 체면에 갇혀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친구들이 싼 옷이라고 흉보지 않을까 걱정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도 억지로 손주 용돈을 크게 주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다 바치며 좋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요구했고 친구들은 뒷담화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빚까지 지며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김성호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안 나오냐, 소외될 거다라는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즐겁다. 그는 혼자 등산을 가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돈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는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태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평생 따라가도 끝이 없다. 내 눈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최고다. 지금 그는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하루하루가 당당합니다. 이 두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남의 인정을 좇는 순간 노년은 끝없는 굴레가 되고 내 만족으로 사는 순간 노년은 자유가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다 무너지고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건 너무 흔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기준만 세우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고 옷을 입어도 내가 편하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0번째 준비는 남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식의 칭찬, 친구의 시선, 이웃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즐겁게 산 기억은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이 박수치는 삶보다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5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감정을 누르며 삽니다. 하지만 노년에까지 그 습관을 끌고 가면 결국 병이 됩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고 가슴은 분노로 들끓는데 입술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나를 배신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를 지켜낼 때 찾아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0세 최정숙 씨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태도에도 참자라며 말하지 않았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엄마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결국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평생 쌓아온 억울함과 분노가 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통곡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눈물이 나는 걸까? 감정을 억누르며 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강원 속초에 사는 75세 이광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부터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고, 친구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웃으며 그 말은 듣기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니 병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이 가벼워 더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겠냐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마을에서 속 시원한 어르신으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되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교양 있는 미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분노가 나면 표현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고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1번째 준비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 미소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6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세상은 내 등을 떠밀고 멀리 사라집니다. 결국 고립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당당하게 세상과 함께 걸어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김혜자 씨는 배우기를 멈춘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지내며 휴대폰도 나는 못해라며 자식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모두 자식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트에 갔지만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해 직원에게 혼나듯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결국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박상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고 인터넷 뱅킹을 익히며 직접 금융을 관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 들어 뭐하러 고생하냐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동영상으로 운동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손주와도 게임을 함께하며 세대 차이를 좁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다며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배우기를 멈춘 순간 노년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이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2번째 준비는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라도 스스로 다룰 줄 알고 새로운 문화에 겁내지 않고 작은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젊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연금 든든하대. 경수가 그 말 믿지 마. 다 껍데기일 뿐이야. 결국 내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어.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적 안정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집이 몇 채 있다, 연금이 넉넉하다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담보 잡힌 집, 빚더미 위에 연금,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가 뒤엉켜 있습니다. 여자는 든든한 미래를 기대했다가 하루아침에 파산자의 아내로 전락하고 노후까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빚, 독촉, 전화와 눈물뿐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달콤한 말은 결국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는 왕, 나는 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의 사랑을 꿈꾸며 들어간 결혼 생활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연륜과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지배의 무기로 쓰이고 여자는 존중받는 아내가 아니라 부려지는 하인으로 전락합니다. 남자는 왕처럼 명령만 내리고 여자는 끝없이 시중드는 하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권력과 지배의 덫이었던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윤정 씨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차이가 나도 너만 편하게 해줄게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식사 때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겁냐, 반찬은 왜 이렇게 허접하냐라며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양말 하나, 구두 닦는 것까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윤정 씨는 마치 집안 하인처럼 허리를 굽혀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야. 그것도 무급으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지연 씨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 준비까지 모두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지연 씨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 나이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할 거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녀는 평생의 하인이었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남편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장은영 씨는 또 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는 점잖은 어른으로 보였지만 집 안에서는 완벽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녀가 친구와 통화를 하려고 하면 하인 주제에 어디서 입을 나불 때냐는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와 고립된 채 오직 남편의 심부름만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독재자였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관계는 균형 잡힌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나이를 방패 삼아 명령을 일삼고 여자는 그의 삶을 떠받드는 하인이 됩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권력이 되어 여자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남자의 말은 법이고 여자의 존재는 무시됩니다. 결국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왕과 하인의 권력 구조로 굳어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지배를 즐기는 왕으로 변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하인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웃음과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눈물과 한숨이 집안을 채웁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와의 결혼은 평등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상대는 왕이 되고 나는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사랑을 꿈꾸며 들어간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하인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늙은 남자와의 삶은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복종의 굴레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혈압약 챙기다 인생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통을 흔들어대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는 연애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여자는 연인이라기보다 간병인으로 전락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꽃다발이 아니라 알약통, 귀에 들리는 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약 좀 챙겨줘라는 목소리뿐입니다. 노후를 함께한다는 달콤한 말은 결국 평생 약병 옆에서 늙어간다는 의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정아 씨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녀는 상대 남자가 나 아직 건강하다, 산책도 잘 다닌다고 장담하던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살자마자 매일 아침 식탁 위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아 씨의 하루는 남편이 약을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하는 일로 시작해 병원 예약 잡고 진료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전담 간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의 장영희 씨는 더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나는 연금도 있고 병원비 걱정 없다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절반이 약값과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병원에 가는 남편을 부축하며 하루를 보내고 응급실 호출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설렘은 사라지고 혹시 오늘 밤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약봉지와 결혼한 것 같아. 대구의 최선희 씨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사회적 고립까지 겪었습니다. 남편이 외출을 꺼리자 그녀 역시 집안에 묶여버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취미를 즐기겠다는 꿈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오를까, 심장이 멎을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선희 씨의 젊은 노후는 집안 침대와 약장 사이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모임 사진을 올릴 때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약봉지와 함께 늙어가야 하나? 이처럼 혈압약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족쇄가 되고 여자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사랑을 기대했던 손길은 결국 환자의 체온을 재고 혈압계를 감싸는 손길로 변합니다. 결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 계약이 되고 여자는 평생을 돌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야 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대화로 시작해도 내일은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됩니다. 연애의 설렘은 사라지고 건강 걱정과 약통 챙기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여자는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하고 남의 건강을 위해 인생을 갈아넣게 됩니다. 사랑은 활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약에 묶인 생존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자의 미래는 병실의 하얀 벽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늙어 나이 많은 남자의 약봉지는 당신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혈압약 챙기다 인생이 끝나버린 뒤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잔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라 생각하고 참고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은 왜 그렇게 하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말투는 왜 그렇게 거칠냐라는 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말폭탄에 귀는 멍해지고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고문 같은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은숙 씨는 재혼을 결심했을 때 설렘보다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달콤함 대신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커피를 조금 진하게 탔다고 버럭 화를 내고 TV 채널을 바꿨다고 불같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아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통제 욕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는 결혼 1년 만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잔소리와 살고 있어.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현숙 씨의 경우는 더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과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조차 과거의 무용담과 비교 섞인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밥맛이 떨어져 결국 한 끼를 건너뛰기도 했고 현숙 씨는 점점 살이 빠져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고 의사에게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 폭탄에 신체까지 망가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최정희 씨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그런 사람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냐, 괜히 돈 쓰고 시간 낭비한다라며 온갖 말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설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외출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녀는 집안에 고립된 채 남편의 잔소리만 듣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 고립과 통제를 얻었다. 이처럼 늙은 남자의 잔소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삶을 갉아먹는 폭탄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 결국 여자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남자는 충고라 말하지만 여자는 그 말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집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폭탄 같은 잔소리에 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이고 배려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이며 웃음이 아니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은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삶에서 사랑은 잔소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는 여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잔소리 폭탄과 함께 늙어간다는 건 평생 지옥의 소음 속에서 갇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젊음의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결혼했지만 현실은 젊은 여자의 활력을 앗아가는 늪이 됩니다. 그는 당신의 웃음을 에너지로 삼고 당신의 체력을 의지로 바꾸며 결국 당신의 젊음을 갉아먹습니다. 시작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설렘이지만 끝은 지친 한숨과 주름진 얼굴로 남게 됩니다. 젊음은 꽃처럼 피어나야 하는데 늙은 남자는 그 꽃을 꺾어 자기 생존에만 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지연 씨는 나이 차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안정된 삶을 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며 지연 씨에게 부축을 요구했고 밤마다 건강 불안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수면을 빼앗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난 죽는다는 남편의 말이 족쇄처럼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연 씨는 40대에 이미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김선영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젊음은 남편의 의존 속에 소모됐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약속 대신 남편의 병원 동행이 일상이 됐고 건강식 챙기느라 그녀의 취미와 여가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10년이 채 안 돼 그녀는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는 순간 그녀의 생기는 빨려나갔고 삶은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갔습니다. 대구 북구의 박민정 씨는 결혼 후 남편의 끊임없는 집착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젊은 내가 곁에 있어야 내가 숨을 쉰다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려 하면 남편은 너의 젊음을 남에게 뺏기지 말라며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 사회, 직업 모두 잃고 오직 남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민정 씨는 40이 되기도 전에 우울증 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녀의 젊음을 흡혈하듯 빨아먹은 독이었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삶은 젊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앗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그의 위로가 되고 당신의 활력은 그의 생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눠 가져야 할 사랑은 일방적인 소모가 되고 당신의 청춘은 그의 불안과 무력함을 떠받치는 연료로만 쓰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젊음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병원, 약봉지, 불안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며 당신이 가진 마지막 생기마저 빨아들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젊음을 바친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사랑은 흡혈처럼 젊음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늙은 남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활력이 아닌 고통의 늪으로 변합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든 남자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는 연금이 든든하다, 집이 몇 채 있다, 노후는 걱정 없다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금은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집은 은행 담보에 묶여 있으며 자식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안정이라 믿고 들어간 순간 여자는 남의 빚과 파산을 떠안는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선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 남자가 늘 나는 연금만으로도 넉넉하다, 집도 2채나 있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을만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집 2채 중 1채는 이미 은행의 담보로 넘어가 있었고 다른 1채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집 모두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미선 씨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렸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경제적 안정은 신기루였고 남은 것은 빚, 독촉, 전화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부산의 최영숙 씨도 비슷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는 나는 자식들이 다 잘 돼서 돈 걱정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했고 학비, 결혼자금, 생활비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남의 자식 빚을 떠안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결국 남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예 계약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구의 윤정희 씨는 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연금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충분하다라며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드러난 것은 수천만 원의 도박빚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스란히 빚 이자에 빨려 들어갔고 윤 씨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까지 망가졌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이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건넨 손이 족쇄로 돌아온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안정이라는 말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늙은 남자일수록 체면과 의세에 집착합니다. 연금은 부풀려 말하고 재산은 실제보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자는 그 말에 속아 안정을 기대하지만 결혼 후 맞닥뜨리는 건 빚더미, 병원비, 그리고 끝없는 갈등입니다. 기대했던 안락한 노후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결국 여성은 남의 인생짐을 떠안아 자신의 노후까지 망쳐버립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약속하는 안정이 착취의 덫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서 여자의 돈과 노동을 요구하고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여자는 파트너가 아니라 남자의 구멍난 인생을 메워주는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안정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허풍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삶에서만 나옵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의 달콤한 말에 속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경제적 안정은 결코 남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힘으로 지켜낼 때만 진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항상 눈치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의 표정 하나, 한숨소리 하나에도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치 지뢰밭 위를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와 짜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눈치를 보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고 노후의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지연 씨는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일상은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표정이 굳었고 지연 씨는 늘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TV 채널을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차가운 눈빛을 받고 반찬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에 한숨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을까, 화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감정해소용 인형 같아. 부산 서구에 사는 박선영 씨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늘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조차 그 옷은 왜 입냐, 그 화장은 왜 하냐라며 간섭했고, 선영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왜 항상 그렇게 남편 눈치만 보냐고 물었지만 선영 씨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남편의 표정 하나에 인생을 맞추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최민정 씨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늘 건강이 나쁘다며 예민했고 그 예민함은 곧 잔소리와 불평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혹시 짜다고 할까, 싱겁다고 할까를 걱정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괜히 소리 나면 화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잠들기 전조차 남편의 뒤척임에 눈을 뜨며 하루 24시간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서 극심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이렇게 살면 몸까지 망가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결혼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자는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결국 삶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말조차 줄어들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기분이 법이 되고 그녀의 존재는 그저 맞춰주는 그림자로 전락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없는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표정과 기분에 인생을 걸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삶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복종이며 고통의 덫입니다. 사랑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와의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늙은 남자의 곁에 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눈치의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는 거야? 안 벌면 불안하잖아. 노후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래야 당신 인생이 살아.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결국 돈은 남아도 내 삶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몸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게 후회하는 순간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놀걸, 차라리 쓸걸.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지만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은 인생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 쓰는 여행비가 내 행복이고 지금 먹는 한 끼가 내 추억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장기호 씨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그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장 씨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 군산의 김순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강릉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 돈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그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서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그녀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아껴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잔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씨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쓸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전북 익산의 김도연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 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본 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 쓰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그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그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의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남 여수의 박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그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의 김정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김 씨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여섯 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에 살던 정태호 씨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음은 콩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그녀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복지로 채워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집니다. 이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그러나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정분 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 병원비로 다 날아가겠구나였습니다. 병실에서 울면서 간호사에게 한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당당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은 유일한 문자 한 통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존엄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하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잠겨 있어야 사람들의 진심도 보입니다. 노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남은 돈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 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부풀린 거짓이고 절반은 비교를 유도하기 위한 자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곧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자식에게 집만 될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좌 잔고나 자식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 삶을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노인들이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날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귀해집니다. 옷장에 접힌 따뜻한 내 옷 한 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건강,
배달앱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게 비교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따뜻한 삶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68세 안미자 씨는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여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 자랑이 유별났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줘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금팔찌를 사다 줘요. 안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막내딸, 연락 뜸한 아들,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 남들과 비교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혼자 밥 먹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을 할수록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미국 간 것도 도피였고요. 남 앞에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본 안 씨는 말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라면도 찌개도 아니고 직접 쌀을 씻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안 씨는 김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겠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에 핀도 꽂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일 뿐 나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꾸며야 할 작품입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자 친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심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며 견딥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편한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무시와 냉대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한 채 쌓이면 그건 병이 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병, 우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울어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은커녕 또 왜 그래? 라는 짜증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감정은 버려지고 당신의 존재도 함께 버려집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짜증을 받아낼 이유도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라고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무단 침입을 당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사는 70세 김봉혜 씨는 몇 년 전까지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흔쾌히 자신 명의의 집으로 들였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조심스럽던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귀가하더니 김 씨가 차려준 밥을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TV 크게 틀었네. 좀 조용히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취급 안 받고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김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 겁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전화가 와도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말에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삶은 지옥입니다.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감정의 일방적 쓰레기 투척은 폭력입니다.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절대 누구의 감정 하수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용기 하나면 그 어떤 악성 스트레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노년을 질식시키는 족쇄는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마음. 그 미련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며느리가 도망가도 손주가 무례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라며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절대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보증을 서고 감정의 쓰레기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면당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다 내줬는데도 고마움이 아닌 원망을 듣는 그날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합니다.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평생 쥐고 있었던 가족이니까라는 착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강찬호 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첫째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집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막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는 연을 끊었고 둘째는 연락이 뜸해졌고 막내는 종종 전화로 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만 남긴 채 바빴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번 달은 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회복 후 그는 조용히 아들 셋의 번호를 차단하고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고 텃밭을 일구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후 막내가 겨우 연락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버지니까 이제 그 말은 나에게 그만하자. 아들은 멈칫했고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자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당신 삶을 삼킨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결단력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있으면 허전해서 TV를 틀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좀 불러줬으면, 찾아와줬으면, 그렇게 타인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사람만이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은 늘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란 틈. 그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낯선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끝내 후회만 남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외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들고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배신, 갈등, 파탄.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는 불안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노년은 단단해집니다. 남과 함께 해야만 즐겁고 누군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9세 나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퇴근을 챙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기에 혼자 남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정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자주 들락거렸고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더니 나중엔 생활비를 요구했고 귀금속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나 씨의 자식들까지 무시하며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 씨가 관계를 끊자 그는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남자는 떠났지만 나 씨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본 영화, 먹은 음식,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나 씨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굳이 외출 약속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려 먹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혼자 웃으며 삽니다. 혼자라서 불쌍하다는 말 다 틀렸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하게 삽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노년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혼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도 필요 없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한 정신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체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잎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에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